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과서 자세히 짚어보죠.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제가 조금 전 김동욱 기자의 리포트로도 확인을 해봤는데 말이 좀 어렵습니다. 한국 증시의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MSCI) 여기 선진국 지수 편입이 불발됐다. 예. 또다시 불발됐다. 그러니까 도전을 하다가 또 불발됐다는 얘기인데 예. 일단 말이 좀 어렵기 때문에 요 MSCI 선진지수 편입이라는 게 어떤 건데 정부의 수건 사업인 건지부터 좀 짚어주시죠. 예,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길거리 가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한국이 선진국이냐 또는 개도국이냐 하면 뭐 대부분 선진국이라고 답할 것입니다. 뭐 국제사회에서도 한국을 사실상 선진국으로 지금 공인하고 있죠. 예. 그런데 MSCI라는 이 지수, 뉴욕 증권 시장에 영향력이 있는 하나의 그 주가 지수인데요. 여기서는 한국을 여전히 개도국으로 지금 분류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 대목 때문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생기고 이러는데 MSCI가 뭐냐면요. 예. MS가 모간 스탠리. 그렇죠. 라는 회사입니다. 모간 스탠리라는 투자 은행인데요. 예. 모간 스탠리의 광고를 보면 하느님이 만약에 자금이 필요하면 우리 모간 스탠리에게 의뢰할 것이다. 이런 지금도 그런 광고를 내보내고 있어요. 그만큼 자부심이 큰 원래 JP 모간 은행에서 출발을 했는데 미국의 제일 큰 금융기관이 JP 모간입니다. 예. 근데 지금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 휘청해서 저 소유권을 일본 미쓰비시가 갖고 있습니다. 어허.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에서 영향력은 가장 큰데요. 그렇군요. 주식 투자에서 결정적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MSCI 지수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또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선진국으로 분류되느냐 개도국으로 분류되느냐에 따라서 전 세계의 글로벌 자금들이 들어오는 양과 질이 달라지는 겁니다. 달라지는군요. 한마디로 선진국에 들어가 있으면 우량한 자금들이 많이 들어오겠죠. 자, 지금 우리는 주식 투자하면 자기가 개인적으로 투자하는 이 대목만 많이 연상하기 쉬운데요. 사실 그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거대한 자금은 펀드 형식으로 우리도 뭐 한국에서 미래에셋이라든지 여러 군데 이렇게 돈을 맡겨놓으면 그 펀드가 대신해서 자금을 운영해 주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펀드가 자금을 운영할 때 바로 MSCI 지수의 기준에서 자, 이게 우리 선진국 지수 50% 사자, 또 개도국은 30% 사자 이렇게 정해놓으면 그러면 거기서 말하는 선진국이 어디냐? 바로 MSCI 지수에서 선진국으로 분류해놓은 나라의 주가 지수를 무차별적으로 사는 겁니다. 기준이 되는 거군요. 딱 그냥 저거면 믿을만하다고 사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기준이 아니죠. 그건 투자자 그 펀드들 입장에서는 안전 국제 시장이 공인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난 투자할 수 있다 이런 것이고 이 대상자인 우리나라나 뭐 각국의 입장에서는 거기에 선택을 받아서 예. 선진국으로 분류된다 그러면 그야말로 주가도 오르고 한국 경제의 자본시장도 건전화되고 또 펀드뿐만 아니라 일반 투자자들도 우리가 외국에 투자할 때 어느 나라 한번 투자해 볼까 이랬을 때 MSCI 선진국이야? 그러면 이 시장 가보자 이렇게 또 판단할 수 있거든요. 모르더라도 거기에 편입돼 있으면 그냥 들어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우리나라 증권시장의 선진화나 주가 상승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렇겠네요. 그런데 이게, 또 불발됐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그만큼 이제 조건이 까다롭겠죠. 아무나 다 해주면 뭐 또 MSCI 뭐 아무나 다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네. 어렵고 또 귀한 자리인 것 같은데 이 MSCI 선진국 편입을 위한 구체적인 조건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부합이 안 됐고 어떤 것들이 있는지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예, 지금 전 세계 그 국가별 이제 정권 시장을 선진국이냐 개도국이냐 또는 선구자 시장이냐 이렇게 MSCI가 분류를 하고 있는데 선진국에 들어가 있는 시장이 지금 28개 나라입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 지금 GDP 규모, 1인당 GDP나 또는 특히 무역 규모 같은 건 세계 6위 정도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아, 그럼 진작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우리 뭐 월드컵 이런 거 하면 4강에도 들어가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뭐 그런 거야 체육이지만 경제 규모나 우리의 경제 잠재력 또 각종 각 경제 순위에서는 이미 우리는 10위권 안에 확고히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유독 정권 투자 세계에서의 MSCI 부분에서는 세계 28등 안에도 못 들어가서 지금 우리는 개도국, 우리 개도국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여기서는 기준이 경제 규모가 일단 커야 돼요. 크면서 외국 사람들이 투자하는 거니까 그 나라 정권 시장이 외국 사람들이 투자하기 좀 편하냐, 제도가 외국 사람에게 좀 용이하게 되어 있냐 안 했냐, 요거 18가지 기준을 가지고 선진국,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그 나라가 경제 규모가 커야 돼요. 근데 우리는 경제 규모라든지 또 정권 시장의 규모, 시가총액 규모 이런 데서는 압도적으로 세계 최상위권에 올라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외국인 접근성이 떨어진다 해서 18개 총 지수 중에 6개에서 탈락한 겁니다. 3분의 1이 지금 미달이에요. 18개를 다 만족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12개는 대부분 덩치, 규모 이런 건 우리 뭐 초과 달성을 하고 세계 초선진국이죠. 외국인 접근성 뭐 이런 겁니다. 이를테면 예. 외국인들이 주식을 한국 주식시장에 들어올 때 달러나 엔화, 위안화 가지고 직접은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돈으로 바꿔야 되거든요. 환전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원화로 바꿔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달러를 원화로 바꿀 수 있는 시장이 서울 외환시장밖에 없습니다. 서울만 있다는 게 아니라 이 한국에서 거래되는 것을 서울 외환시장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MSCI가 요구하는 것은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도 원화를 사고 팔 수 있도록 시장을 만들어라. 해야 된다. 이게 가장 큰 지금 우리 장벽입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과거에 IMF 금융위기 때 이 환율을 다른 나라 시장에 맡겨놓으면 과연 안전할 수 있을까? 좀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거 지금 안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MSCI로부터 선진국 평가를 못 받고 있는 거고, 두 번째 또 중요한 것은요, 배당인데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주식 투자를 해보시면 주식 투자의 1차적인 목표는 사실은 배당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나라는 배당을 그 다음에 주총 때까지 얼마만큼 배당해 주겠다는 것을 공표하지 않아요. 그렇죠. 바로 안 하지, 그렇죠. 그런데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그 전에 12월 말 납회할 때 결정을 해버린다고요. 그렇죠. 배당자를 결정해 놓고 그 다음 해 3월 달에 가서 배당을 결정하니까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배당 많이 주는 회사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어느 회사가 배당을 많이 해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자격은 12월 말에 끝내버리고. 예, 먼저 끝내버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뉴욕 증시에서 한국 배당을 깜깜이 배당이다. 배당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데 이 나라 주식을 어떻게 사느냐. 이런 등의 6가지 분야가 그동안에 문제가 되어 왔는데 정부가 이 대목을 우리 MSCI 선진국 좀 가보자 해서 개선하겠다고 조처를 발표했거든요. 그러면 통상적으로는 MSCI 모간 스탠리에서 그래 너희들 하겠다고 했으니까 일단 선진국으로 가는지 안 가는지 잘하는가 못하는가 보자 하고 관찰 대상국으로 올립니다. 예. 올려서 1년간 심사를 하는데 이번에 당연히 관찰 대상국으로 올라갈 줄은 알았어요. 연초만 하더라도. 그런데 그것조차 안 올려버린 겁니다. 후보국도 안 된 거예요. 그죠? 후보국도 1년 심사를 하는데 심사도 안 하겠다. 원래 우리나라가 2008년부터요. 2014년군에 관찰 대상국 안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MSCI로 들어갈까 말까 그런 순간인데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터지면서 야, 이 나라 이거 믿을 수 없네. 이러면서 관찰 대상국에도 빠진 거거든요. 나라에 대한 신뢰도가 좀 떨어진 거군요. 그 사건 때문에. 그렇죠. 근데 올해 우리나라에도 또 한 번 터졌지 않습니까? SG 정권발 그렇죠. 그 주가 폭락사 때 이것도 악재로 미친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걸 종합해 보면 나라를 좀 믿고 투자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건 이제 우리나라 그 파이가 굉장히 커졌고 규모가 덩치가 커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 충족을 하지만 외국인이 쉽게 좀 진입 장벽을 좀 낮춰야 되는 거 이 부분이 중요해 보이는데 어쨌든 선진국 지수 편입되려면 일단 후보국이 돼갖고 지켜봐야 되는데 그 자리를 좀 못 간 거니까. 맞습니다. 그 1년간 관찰 대상 그게 내년 못 들어갔어요. 6월로 이제 넘어가게 된 건데 그 도전이 내년은 가능할까요? 어떻게 내년에 이제 만약에 후보국으로 올라간다 하더라도 내년 6월 달에 당장 되는 건 아니고요. 그때로부터 1년간 관찰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관찰 대상이 되는 게 내년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가장 빨라도 내년 6월 달에 관찰 대상이 되고 1년 후에 그 관찰도 심사도 통과하면 2025년 6월 달에 이제 확정 발표가 되는데 문제는 내년에 관찰 대상으로 올라갈 수 있느냐.
MSCI 이번 발표 내용을 보면요. 최근에 한국 정부가 발표한 거 상당히 전향적으로 평가한다라고 하면서도 아직은 못 믿겠다 하는 거 봐서 특히 환율 시장 밤에도 뭐 개장한다라든지 또는 배당을 사전 공시한다든지 심지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상장사들이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공시, 노티스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서 주식 투자자들에게 노티스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예. 공시 의무제도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영어로 하고 있지 않아요. 아, 영어 공시를 안 하는군요. 하는 데도 있는데 그게 의무화가 안 돼 있습니다. 의무화가 안 돼 있군요. 그래 의무화하겠다고 하는데도 여전히 부족하다. 사실 영어로 공시하지 않는데 국제 투자가가 어떻게 이 회사를 이 나라를 믿고 투자하겠습니까? 영어 공시 안 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 시대착오적이고 빨리 서둘러 고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박사님 말처럼 배당 사전 고지하고 환율 시장 좀 개방 좀 하고 이런 거 안 되면은 내년에도 관찰국 후보 되는 것도 뭐 쉽지 않은 거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부가 또 어떻게 할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주제를 좀 바꿔서 지난해 고금리 상황이었죠. 굉장히. 근데 이때 이자 장사로 이제 고액의 성과급 잔치를 벌여서 사회적 비난을 받았던 어떤 은행들이 있었는데 이 중에 일부 뭐 우리은행입니다. 올해 대출 목표 이익률을 또 다시 올렸다고 그래요. 이것 때문에 논란되고 있는데 왜 그런 겁니까? 예. 국회에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의 이 폭로로 밝혀진 내용인데요. 은행들이 지금 과도하게 이자 장사를 하고 있다. 금리가 올라가니까 은행이 갑이 됐어요. 갑이 된 와중에서 예금 금리는 살짝 올리고 대출 금리는 왕창 올리고 이러면 예대 마진이 커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은행들이 배를 불렸는데 돈 벌기 참 쉬운 상황인 거죠, 은행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손 짚고 헤엄친다는 손도 안 짚고 헤엄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요. 걸어서 헤엄치는 맞아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선진국 은행들의 경우에는 어떤 IB라든지 금융 서비스를 확대해서 수수료를 받는 쪽으로 많은 비중을 내는데 우리나라는 유독 이자 장사, 꼭 샤일록처럼 이자 장사를 많이 하고 있다 해서 이 사회 문제가 지금 되어 있는데 윤창현 의원의 이 지적에 따르면 우리은행이 내년도 목표 이익률을 올해보다 더 높였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요. 자, 목표 이익률 은행이 내부적으로 목표 올리는 거 아무 뭐 자기들 내부 문제 아니야 이렇게 기업 차원에서 그럴 수 있죠. 이렇게 네.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네. 아닌 거예요. 음. 왜냐하면 우리 주택담보대출 금리 정할 때 기준금리 플러스 가산금리 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금리를 안 올려도 은행이 임의적으로 정하는 가산금리가 높아져서 대출금리가 올라가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것을 연합뉴스에서도 많이 지적을 해 그렇죠. 올렸는데 기준금리 내렸는데도 왜 안 내리냐 뭐 이런 얘기 있었죠. 그렇습니다. 맞아요. 그 가산금리를 정하는 기준이 바로 목표 수익률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또 그 이후에도 가산금리 방식으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안 올려도 또는 내려도 더 대출금리를 올리겠다는 선전포고거든요. 아, 이게 사실 그 박사님 보실 때 우리 최근에 왜 라면값도 경제부총리가 지금 얘기하는 판에 그렇잖아요. 은행 자체 스스로의 이익을 뭐 도모하는 거야.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대출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도 많고 한데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세요? 이번 상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미국 같은 사회보다 훨씬 더 많이 생기는 게 독과점입니다. 우리나라 은행들 몇 개가 은행 라이선스를 독점하기 때문에 자기들 마음대로 해도 경쟁사가 없는 것이죠. 예. 라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금융당국에서 각 은행들의 저런 영업 목표 이익률 예. 이런 것을 공개토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 소비자들이 선택하면 그나마 좀 경쟁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다음에 시장 참여, 진입 장벽을 낮춰야 됩니다. 한때 우리 금융위원회에서 김소용 부위원장이 매기형 은행을 만들겠다 해서 타스크포스도 만들었는데 요즘 좀 소식이 좀 뜸해요. 맞아요. 그런데 하여튼 어쨌든 독점은 반드시 부패하게 돼 있다. 이게 자유시장 경제를 주창한 아담 스미스의 엄중한 경고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경쟁이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그런 분들 좀 잘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저희가 좀 전에 이제 기자 리포트로도 전해드렸었는데 나렌드라 모디 총리, 인도가 굉장히 급부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을 국빈 방문했는데 아주 극진히 예우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모디 총리가 워싱턴에 또 뉴욕을 방문하고 있는데요. 불과 몇 년 전에 모디 총리는 미국에 입국이 거부된 분입니다. 그랬었죠. 예, 왜냐하면 인도 인권 문제가 안 좋기 때문에 그 지도자 예.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런데 지금 미국이
아마 최근 한 30년에 외국 정상들 중에 가장 크게 환대하고 지금 자막으로 나오고 있는데 처칠급 환대다 이런 얘기 그렇습니다. 나오잖아요. 예. 지금요 백악관 오찬에는 전 세계 그 IT 기업들 빵이라고 불리는 애플 뭐 무슨 저 테슬라 뭐 구글 뭐 다 있죠. 예. 전부 다 와서 다 아련 인사를 하고 그밖에 미국이 엄청난 지금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예. 인도 핵무기에 대해서 그동안에 미국이 굉장히 견제를 많이 했는데 인도 핵무기 용인 완전히 해주고 거기다 핵무기 산업 발전을 위해서 오히려 미국이 도와주기로 하고 또 미국의 전투기 엔진도 기술을 인도에 늘려주기로 하는 등 인도가 원하던 거의 혜택을 지금 모디 총리 다 받아갑니다. 인도의 가치가 어떤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마디로 중국입니다. 어떤 겁니까? 중국 때문에 어부지리를 누리고 있는 거죠. 지금 미국과 중국이 미중 경제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바로 인도는 붙어 있고 국경 분쟁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를 이용한 중국 공격, 그 견제, 레버리지 효과가 굉장히 큰 것이죠. 그다음에 또 인도가 지금 중국보다 인구가 더 많아졌습니다. 더 많아졌죠. 지금 중국을 견제하는 과정에서 중국에서 물건을 생산하지 않으면 세계에 공장이 없어지지 않는가 이런 우려가 미국에 있었거든요. 그 대체 시장을 인도를 만들겠다는 미국의 웅장한 지금 구상이 나온 겁니다. 이 정치, 안보, 외교까지 같이 이제 경제로 물리면서 당분간은 미국이 또 서방 국가들이 인도에 엄청난 투자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경제읽기 김대호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